사람들은 그 여인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쫓겨난 주제에 돈이 어디 있다고 똥밭을 샀느냐, 차라리 먹을 것을 사든지 말입니다. 하지만 5년 뒤 그 똥밭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내쫓았던 남편과 첩까지도 말이지요. 이것은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고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 김씨 부인은 평범한 양반가의 본처였습니다. 20에 혼이 나여 남편 이참판 댁에 들어온 지 벌써 15년. 슬아의 자식은 없었으나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집안 살림을 꾸리는 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음식상을 차리고 명절이면 제사상을 준비하며 하인들을 다스리되 너무 엄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씨 부인을 일러 덕이 있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음이 깊었으며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었고 과부가 된 여인이 있으면 몰래 무명 한 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덕행도 단 하나의 결핍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 시어머니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2년, 3년, 5년. 그러나 10년이 넘어가자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불러앉히고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부지런해도 대를 잇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김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보름이 지나면 마당 한쪽에 홀로 앉아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사하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렸고 무당을 불러 구술했으며 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 이참판이 기생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월양이었습니다. 22의 나이에 얼굴은 복숭아꽃처럼 곱고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았습니다. 처음엔 사랑채에 머물렀으나 석 달이 지나자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이참판은 처음엔 미안한 듯 김씨 부인을 피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점점 당당해졌습니다. 집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에서 김씨 부인은 자신이 이미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월양은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본처에게 공손하게 굴었지만 안으로는 조금씩 김씨 부인의 자리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매일같이 문안을 드리며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고 남편 앞에서는 애교를 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저 마님을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어찌 감히 본처의 자리를 넘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밤마다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은 질투가 심해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아이를 가져도 해코지를 할까 두렵습니다. 남편은 점차 월양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양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월양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김씨 부인을 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물러나시오. 그 말 한마디에 15년의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쫓겨났습니다. 친정은 이미 부모가 돌아가시고 오빠마저 과거 급제 후 멀리 지방으로 부임한 상태였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준 것이라곤 온 몇 벌과 은자 10량뿐이었습니다. 15년을 살림을 꾸린 대가치고는 너무도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자식도 못 낳으면서 본처 행세를 했으니 당연한 일이지. 기생 출신에게 밀려나다니 얼마나 무능했으면 그랬겠어. 이제 저 여인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살려나. 김씨 부인은 한양 외곽의 허름한 토막집 하나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지붕은 지프로 엮었고 벽은 진흙을 발랐으며 방은 좁아서 누우면 발이 문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쓸모없다는 낙인이 찍혔어도 버림받았어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김씨 부인은 마을 장터로 나갔습니다. 바느질 품을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양반가의 본처로 살며 익힌 솜씨가 이제는 먹고 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품팔이를 하다니. 하지만 김씨 부인의 바느질 솜씨는 뛰어났고 값도 저렴하게 받았기에 조금씩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농부가 땅을 팔고 있었는데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 땅은 오랫동안 변소로 쓰인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똥밭이라 부르며 코를 막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땅을 누가 삽니까? 심어도 채소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텐데. 냄새도 지독하고 위치도 마을 끝자락이니 쓸모가 없어. 농부는 하소연했습니다. 원래는 밭이었는데 10년 전 마을에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이 그곳을 임시 변소로 썼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제발 헐값에라도 사주십시오. 빚을 갚아야 합니다. 김씨 부인은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정말로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땅은 푹신했지만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고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위치도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그 땅을 샀습니다. 가진 은자 중 절반인 5냥을 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쳤구나. 쫓겨난 것도 모자라 이제 정신까지 나갔어. 똥밭을 사다니 그 돈으로 쌀을 사지. 양반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나? 정말 한심하군. 장터에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김씨 부인을 손가락질하며 웃어댔습니다. 심지어 이전 시댁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월양은 배를 쓰다듬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똥밭을 샀다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 복이 없으니 머리까지 돈 것이야. 우리 집안에서 내쫓길만 했어. 하지만 김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그 땅으로 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삽과 괭이를 들고 말입니다. 처음엔 냄새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을 코에 감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파들어가면서 썩은 것들을 걷어냈습니다.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매일같이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땅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줄어들었고 흙의 색도 점차 본래의 갈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근처 산에서 낙엽과 마른 풀을 가져와 땅에 섞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다시 뒤집고 다시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똥밭은 똥밭일 뿐이야. 하지만 김씨 부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2달째, 3달째가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봄이 왔고 김씨 부인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무, 배추, 상추 같은 채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똥밭에서 자란 것들이 제대로 자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뒤, 그 밭에서 자란 채소들이 놀라울 만큼 크고 탐스러웠습니다. 무는 굵고 단단했으며 배추는 속이 꽉 차고 싱싱했습니다. 상추는 잎이 두툼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심지어 맛도 달고 고소했습니다. 장터에 내다 팔자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 채소는 어디서 났소? 맛이 보통이 아니구려. 밭이 어디 있소? 다음에도 이것을 사고 싶소. 김씨 부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똥밭에서 났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똥밭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땅에서 자란 것들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난 김씨 부인이 똥밭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다더라. 그 밭에서 나는 채소가 다른 밭보다 2배는 더 크고 맛있다더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김씨 부인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과 정성을 들였을 뿐이라고만 했습니다. 그해 가을 첫 수확이 끝났습니다. 김씨 부인은 채소를 팔아 적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은자 10량 정도였습니다. 쫓겨날 때 받았던 돈과 같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돈으로 옆 땅을 하나 더 샀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꺼리는 땅이었습니다. 돌이 많고 경사가 심해 농사짓기 어렵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그 땅도 똑같이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경사진 곳에는 돌담을 쌓아 계단식 밭을 만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으며 옷은 남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 여인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김씨 부인의 밭에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른 불이었습니다. 다행히 비가 조금 내린 뒤라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애써 기른 채소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재 속에서 탄 배추를 들어올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그 집 사람들이 아닐까? 본처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이제 망하길 바라는 거겠지.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야. 김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가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다시 밭으로 나가 탄 땅을 정리하고 새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의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힘들지 않소? 김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노인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옆에서 함께 씨앗을 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김씨 부인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씨앗을 가져다 주었고 어떤 이는 농기구를 빌려주었으며 어떤 이는 밤에 몰래 밭을 지켜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특별히 무언가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다시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김씨 부인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땅으로 소문났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채소와 곡식은 품질이 뛰어나 한양의 큰 시전에서까지 살아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제 은자 100냥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우물이 말라 물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우물을 새로 파는데 은자 30냥을 냈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이 끼니를 거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곡식을 몰래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아이가 병들어 약값이 없다는 집이 있으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약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누가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김씨 부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전에 그를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자신들을 돌아보며 말입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 김씨 부인은 마을 입구에 작은 주막을 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몸이 아픈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값을 받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공짜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부인은 성인이야. 저렇게 착한 사람을 쫓아낸 집안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이참판 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이 낳은 아이가 자꾸만 병을 앓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돌이 지나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무당을 불러 구술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본처를 함부로 쫓아낸 탓은 아닐까? 하지만 월양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게 무슨 미신입니까? 자식도 못 낳은 사람을 쫓아낸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 얼마 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참판이 관직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누군가 그가 뇌물을 받았다는 상소를 올렸고 조사 끝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관직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벌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집안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양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고발한 겁니까? 하지만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집안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김씨 부인이 나타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죄 없는 사람을 내쫓았어. 이참판은 화를 냈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자식도 못 낳은 여자를 쫓아낸 게 무슨 잘못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사람은 15년 동안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었어. 우리가 욕심을 부린 거야. 그 말에 이참판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년째 되는 해, 이참판 댁은 빚을 갚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월양은 아이를 안고 울기만 했고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웠으며 이참판은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김씨 부인께서 댁의 집을 사겠다고 하십니다. 이참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돈이 있단 말이오? 밭을 일구고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참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여인이 이제 자신의 집을 살 정도로 성공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웠습니다. 김씨 부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은 수수했지만 깨끗했고 얼굴은 그을렸지만 평온했으며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집을 사겠습니다. 이참판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대를 쫓아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김씨 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필요해서 왔을 뿐입니다. 필요하다니? 이 집을 사서 주막을 더 크게 지으려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주려고요. 이참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김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가십시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집을 샀습니다. 이참판 식구는 작은 초가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월양은 울며 불며 따졌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씨 부인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시오. 이 늙은이가 잘못했소. 김씨 부인은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소? 우리가 그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그 일로 인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 김씨 부인이 산 옛 시댁터에 큰 주막이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을 얻었고 아픈 사람은 약을 받았으며 외로운 사람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러 마을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그곳을 지나다가 들렀습니다. 김씨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다니. 임금께 아뢰어야겠소. 그리고 정말로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김씨 부인을 불러 만났고 그의 덕행을 치하했습니다. 정려각을 세우라는 명을 내렸고 마을 입구에 열려 김씨지각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참판과 월향 그리고 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들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왜 멀리 계십니까? 함께 자리하십시오. 이참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히 그럴 수 없어. 나는 당신을 내쫓은 죄인이요.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이참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당신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이참판은 그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양도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15년 본처로 살 때도 쫓겨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볼 수 없었던 평화였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부인, 그때 왜 하필 똥밭을 사셨습니까? 김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저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땅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버림받았어도 쓸모없다는 낙인이 찍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정성을 들이셨군요. 네. 그 땅도 저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것이 자라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이제는 더 이상 똥밭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되었지요.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을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십니다. 김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한 사람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날 밤은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김씨 부인의 주막은 점점 더 커졌고 그곳을 찾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한양에서도 멀리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절망한 사람. 그 모두를 김씨 부인은 받아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곡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김씨 부인은 밭으로 나가 직접 채소를 캐왔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을 돌려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배고픈데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그렇게 말하며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김씨 부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부처님이야. 아니야, 보살이지. 하지만 김씨 부인은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입니다. 한때 버림받았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일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누더기였으며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매를 맞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으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요? 당신이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여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여인에게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밭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밭을 보십시오. 예전엔 똥밭이었습니다. 똥밭이요? 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싱싱한 채소가 자라고 있지요. 여인은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시간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것을 심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그럼요. 당신은 똥밭이 아닙니다. 다만 상처받은 땅일 뿐입니다. 치유하면 됩니다. 그 말에 여인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여인은 김씨 부인 곁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밭을 가꾸고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1년 뒤 그 여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눈빛은 살아났으며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도 주막에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왔고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절망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곳은 기적의 땅이야. 아니야, 저건 한 사람의 덕 때문이야. 하지만 김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더욱 흘렀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제 40을 넘어섰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고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느 날 이참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늙었고 허리도 굽었으며 얼굴에는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소. 김씨 부인은 그를 앉혔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병이 깊소. 오래 살지 못할 거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벌써 다 용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소.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김씨 부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온 것뿐입니다. 그 살아온 것이 위대한 거요. 이참판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씨 부인은 장례식에 참석했고 묵묵히 절을 올렸습니다. 월양은 그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당신을 밀어냈는데. 김씨 부인은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당신도 이제 좋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월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김씨 부인의 주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곳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이 왔고 김씨 부인은 여전히 그들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김씨 부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란다. 누구한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한테요? 그래.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씨 부인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씨 부인은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예전 쫓겨났던 그날 밤에도 이런 별을 봤었습니다. 그때는 절망뿐이었지만 지금은 평화로웠습니다. 참 멀리 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쫓겨난 본처가 똥밭을 샀냐고. 그리고 왜 모두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냐고.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똥밭은 단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림받았지만 다시 일구면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들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고 새로운 것이 자랄 때까지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일어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은 건 그의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아도 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명.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며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이 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고서 그리고 지금도 그 주막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비록 김씨 부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그곳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오면 밥을 주고 아픈 사람이 오면 돌보아주며 절망한 사람이 오면 희망을 주는 곳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일러 똥밭 주막이라 부릅니다. 부끄러운 이름 같지만 사실은 가장 고귀한 이름입니다. 버림받은 것이 어떻게 기름진 것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곳이니까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가 쓸모없어 보여도 누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그 안에는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정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똥밭도 기름진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